인재영입 제13호 이수진 전 판사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센테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연구가를 뽑아줬다고 양승태 대법원장님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인사모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상고법원 반대,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인사모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없다. 그때 또 찍혔겠네요. 저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너무 쿨하셔가지고. 네. 구독! 좋아요는 한결. 아.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원장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인재영입 시리즈 제13호 인재이십니다. 춘풍추상 같은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먼저 이수진 전 판사님을 우리 부원장이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님은 69년생으로 올해 52세시고요.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소양서초, 소양중 거치셔서 전북 성심여고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40회 사법고시를 패스하셔서 판사가 되셨네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모임을 조직하고 계셨고요. 상고법원 찬반 토론에서 공개적 상고법원 설치 반대 표명하신 적도 있고 양승태 체제에 관료화된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강행 이런 이력이 있으십니다. 법복을 벗으신 지가 좀 얼마나 되신 건가요? 1월 3일 날 사표를 제출했고 네. 1월 7일자로 네. 퇴직 발령이 났죠.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제 자유의 몸인지 아니면 정말 핍박의 몸인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그 어린 시절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상하시는 어머니, 이 사실입니까? 엄마가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보따리에다가 그 양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진짜 행상하셨네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어렵게 자라셨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죠. 생활보호 대상자고 그다음에 그 시골에서도 이제 집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가족 5명이 한 방에서 살았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어머니께서 병을 얻었네요. 그 보따리를 이고 다니시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네. 그 고관절이 탈구가 됐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을 못 가니까 그 고관절이 괴사를 해서 이제 근데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이제 일기장에 밤마다 엄마가 우신다 아파서 그랬더니 그 저의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언니가 사완으로 네. 다니던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네. 전북일보에 기사를 내달라 해가지고 성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북 도민들이 성금을 모아줘서 엄마가 이제 전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거의 못 다니고 엄마 병간호를 병원에서 했죠.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닌 그게 몇 학년이셨어요? 6학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 책을 갖다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바로 중학교로 갔죠. 홈스쿨링을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 예, 병원에서. 근데 진급은 하셔서 이제 중학교까지는 잘 가셨는데 근데 대학은 진짜 늦게 가셨어요? 그 중학교에서도 이제 사원으로 일하는 언니의 85,000원으로 생활을 하고 하니까 너무 한 달에 8만 원. 예. 예. 5가족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정부미를 타서 먹었고 그럼에도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집에 가서 아이들 봐주고 그 집안일을 좀 하면서 좀 기거도 하고 예. 고등학교도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준 입학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생활비를 주셨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활비도 주시고 이뻐하신 걸 보면 계속 1등이셨겠네요? 예, 거의 그렇게 했고요. 예. 이제 아니 환경도 어려우신데 공부는 어떻게? 다른 거에 전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때도 제가 시험 끝나는 날 되면 선생님들이 수진아 이제 머리 감아야지 그랬어요. 갑자기 인간미가 훅 느껴진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돌봐드려야 되고 뭐 동생들 돌봐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남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엄마가 이제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공부를 한다고 제 수학책을 아궁이에 집어 넣어가지고 집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막 털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그 드라마에나 나오는 건데 공부하지 말고. 악발이었네요. 아니 당장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을 아궁이에 던져버리니까 빨리 꺼내서 꺼야죠 불을. 그래도 1등 하셨죠. 불에 이렇게 공부. 사실은 처음에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갔는데 거기서 또 생활비가 없으니까 아이들 셋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입주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외도 아니고 거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니까 네. 대학 생활이 불가능하죠. 영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번 돈은 다시 엄마한테 생활비로 드려야 됐고 그렇게 이제 사는 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꿈을 접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상경을 했죠. 재수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외를 생활비를 벌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이 생활비를 좀 대주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늦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럼 원래 꿈이 서울대에 가는 거였나요? 힘없고 가난하고 불우한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꼭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그때는 했었죠. 근데 왜 경제학을 선택하셨어요? 법대를 썼다가 이지망이 경제학과였는데 경제학과를 간 거죠. 아, 원래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네네. 성적이 조금 안 되셔갖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경제하고 법학을 4년 내내 같이 했어요. 네. 근데 경제학도 어렵고 법학도 어렵잖아요. 4년 내내 진짜 뭐 과외하랴 양쪽 공부하랴 되게 좀 고생스럽더라고요. 원래 법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힘이 없고 그 무슨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친구들까지도 사는 걸 보면은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저히 누구 하나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판사가 돼서 저런 사람들의 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경제학이랑 법이랑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와중에 장학금을 받으시고 아르바이트 두 개를 하면서 사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네요. 그래요. 그래요. 19년간 판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꿈을 이루셨는데 판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판사 생활을 한 번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웠거나 즐거웠거나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항상 무겁고 항상 제가 뭘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어떤 자책에 시달렸고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오는 분들이 너무 다 고통스러운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그 생각만 항상 있어서 어깨가 항상 무거웠죠.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을까요? 2009년도에 이제 성폭행 피해자 아동이 그 부모와 함께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당했다면서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배변 주머니를 차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출두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아빠가 그 배변 주머니를 들고 눈이 쏟아지는데 택시를 잡으러 나갔다가 택시가 안 오니까 덜덜 떨고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검찰에 갔죠. 갔는데 이제 이런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근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분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서. 네. 그러니까 실컷 그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한 번을 아이가 실컷 얘기했는데 녹화가 안 됐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그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어쨌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고 그런 검사들이
너무 우리 아이를 괴롭혔으니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하면 검사가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사건만은 여검사가 나와서 이제 소송을 맡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 쪽은 이제 대한변협의 인권 변호사님들이 다 나오셨고, 네. 그러니까 매번 거의 싸우듯이 막 전쟁터인 거예요. 그리고 기자분들 계속 다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싸움이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내보냈냐 검찰에서.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든 그걸 불법행위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니 4번 물어볼 수도 있고 2번 물어볼 수도 있지 몇 번 물어봐야 불법행위냐고 이제 약간 검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아냥된다는 소리까지도 제가 들었고 네. 이렇게까지 그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 배려 없이 하는 수사는 불법행위다. 배려 의무가 너무 없었다 해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라고 네. 판결을 했죠. 아. 네. 그리고 그게 항소가 됐는데 항소 기각됐고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검찰이 상고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대로 확정된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 성폭행 피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히 네. 전담 검사가 교육을 받고 이제 출장까지 가서도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후에 이제 관행을 바꾸게 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게 조두순 사건이죠.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을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분노를 해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잘 사는 집안의 피해자였다면 네. 과연 정말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했을까?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제가 더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부산에서 또 이제 가정 지원에서 소년 재판을 1년 했었어요. 우리나라 소년 재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하고 양산 이 3개 도시 아이들을 제가 혼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한 번에 막 12명, 20명씩 나와가지고요. 그냥 호명하기도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런 재판을 하는 게. 그럼에도 막 사건이 너무 많고 저 혼자 그 3개 도시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울산광역시에만이라도 소년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그 당시 법원 행정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가지고 네. 법원조직법을 나중에 바꿔서 이제 울산에서도 소년 재판을 하게 됐죠. 울산 아이들은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산광역시라는 데가 제2의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픈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병원에 보내야지 범행 정도는 낮은데 아이가 아프면 그냥 다 소년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파서 죗값을 못 치르니까 그냥 소년원으로 그렇죠. 치료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현실을 보고 부산대학병원에 아이를 보냈더니 법관이 하는 처분이니까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여서 부산대학병원에서 그 아이를 안 받는다고 했다고. 왜요? 받을 시설도 안 돼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부산에 좀 유명하신다는 분들 모임에 제가 나가서 어떻게 부산이 이럴 수가 있냐 막 했더니 그 부산대 병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위탁 그 병원 지정을 6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아픈 아이는 병원에 보낼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님비 현상이 심각한 거예요. 잘 사는 동네 위주로. 아이들을 갖다가 위탁을 하는 또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보내든지 민간 위탁 기관에 보내든지.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3개 도시에 없는 거예요. 님비 현상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 맡겨놔 버리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의도에 와서 그걸 바꿔달라고 국회의원들 자꾸 해가지고 그걸 중앙정부에서 법원을 통해 주는 걸로 바꿨죠. 그랬더니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소년들 때문에 또 제가 사실은 정치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게 진짜 그런 거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촛불 사건 있었잖아요. 신영철 대법관 네, 관련돼서. 그때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 그 판사 회의에 깊숙이 관여를 했었죠. 네. 제가 이제 서명을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때부터 찍힌 거예요, 제가. 아. 찍혀서 저는 지금 그 재임용 될 때까지 너는 재임용 탈락될 거야 라는 소리를 무수하게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블랙리스트야 라고 절대 위에서 말하지 않겠죠. 말할 리가 있겠어요? 없죠. 네. 뭐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분들이 저를 좋게 평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쿨하시다. 그러려니. 그러면 그때 당시 신영철 대법관 그 재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집회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집회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미 처벌하달라고 했고 네. 이제 대법관이 되고자 했던 신영철 씨가 그때 법원장을 했고 그래서 무죄나 뭐 약하게 내릴 거 판사들한테서는 그 사건을 빼다다가 자기 심중대로 해줄 수 있는 판사들한테 재배당을 했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민사 단독 판사들한테 알려져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원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만 해도 또 사법농단 세력의 그 집단이 지금 사실은 몇십 년 동안을 법원을 지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법복 귀족들이죠. 그 양반이. 네.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회를 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5명하고 세계 인권 사상사를 공부를 하면서 인권법 연구회를 만들자 이렇게 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인권법 연구회 만들 테니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달라 했더니 갑자기 어디 인권 소리를 하냐고 한나라당에서 빨갱이 소리 듣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앞에 국제를 붙이자. 그래서 묻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인권법 사실은 인권법 자체가 국제법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를 붙였더니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회장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 고등부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겠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게 세계 법률가협회하고 유엔에서 발간한 국제인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2년 반 동안 100명의 판사분들이 번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국제인권법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래서 다 번역이 돼서 이제 대법원의 임종원 그때 기조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좀 발간해달라. 사법발전재단의 기금으로 해달라. 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들고 대법원에 가서 어느 대법관님을 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대법관님을 통해서 이제 임종원 그 사람이 해주겠다고 해서 800건을 이렇게 찍게 됐죠. 그때 또 기조실장한테 또 찍혔겠네요. 안 해준다 그런 걸 또. 임종원 씨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너무 쿨하셔가지고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그 대법원장이 거의 제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판사님은 자기를 연구관을 뽑아줬다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님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법원 연구관들은 대법관 방에 들어가면 내시걸음을 해서 물러나요. 등을 보이지 뒤로 가는 않고. 거? 등을 못 보여요. 그리고 대법관 차가 지나가면 일제히 90도로 딱 그 차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 1910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맞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인사모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거기서 상고법원 반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인사모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모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젊은 후배들이 다 앞으로 법원을 이끌어 갈 건데 그 양반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것도 아니면서 이걸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를 내쫓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됐고 평정은 빈대 거기 그 서술형에다가 저에 대한 온갖 음해성 그걸 딱 서로 쓴 거예요. 사실 임종원 씨는 행정처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판결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평정 내용을 하게 한 거예요. 저의 그 총괄 부장하고 같이. 그리고 나중에 그 총괄 부장이 제가 인사발령이 딱 나니까 저를 불러서 목소리를 덜덜덜 떨면서 제 뜻이 아니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죠. 그때 대법원하고 헌재가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네. 대법원을 예를 들면 대법관 수를 확 늘리면 되잖아요. 네. 상고법원 만들지 말고. 네. 그러면은 헌재하고 이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수정예가 딱딱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기들은 주요 사건만 하고 네.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하게 해서 헌재하고 같은 유상이길 바랬던 거예요. 네. 근데 상고법원에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체제를 완전히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1심 재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모든 국민이 거의 4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 하나 가지고 제대로 된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4년 5년 걸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1심 재판에 훌륭한 판사, 능력 있는 판사를 남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판사들이 너무 미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행정처에서 공격을 뒤에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법농단을 저질렀던 딜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거를 해주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장 권한만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반대했겠어요? 법무부가 반대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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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러면 상고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 자기들도. 네. 근데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법무부를 해서 반대를 했고 법무부가 또 어디 입김이 세요. 청와대 입김이 세잖아요.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였어요? 몰라요? 그런 거 말해. 김기춘? 그렇죠. 다 반대하니까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딜을 너무너무 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018년에 현직 판사 신분으로 사고를 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지연으로 폭로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저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이제 자료들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조금 공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강제징용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징용 사건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 글쎄 2012년도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가장 크게 제가 너무 분했던 거는 그 사법농단 세력이 지연시키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이유가 법리 검토가 어려워서라고 했어요. 네, 법리 명쾌한데. 그렇죠. 이미 2012년도에 법리 검토 다 돼 있었고 그 김동완 대법관님이 너무 훌륭한 법리로 다 제시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우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게 법리적으로 지연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를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고 그러고 나서도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기자들이 다른 대법원 출신 판사들한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대요. 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 법관들 스스로 개혁도 못하는 주제에 언론이 도와준다는데 뇌관을 건드렸네요. 이렇게 하냐. 대법원을 위해서 일하냐 도대체 판사들이. 국민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네.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런 일을 하냐고. 그 기자가 누굽니까? JTBC에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제 인생을 확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실명을 걸고 실제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거는 대법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그 판결문의 사실관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또 이미 일본에 가서 일본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국에 와서 전범기업 상대로 우리 조국이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돌아가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했고 근데 마지막에 검사 그 양반이 할 말이 없냐 해서 그 사람들은 법관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법관 자격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네? 진짜 없잖아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암을 유발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명쾌하게 사이다로 막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듣다 보니 속이 후련하네요. 그렇죠. 네.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영입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설득을 했냐면 사법개혁을 완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거구나. 나가서 정말 법률로 이거를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판사로 계시다가 이제 인재 영입이 되셔서 왜 판사가 중립을 안 지키냐 그런 네.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법관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10년을 넘게 굉장히 저항을 하고 법관은 이래야 된다라고 싸웠잖아요. 네. 불이익을 다 받으면서도. 그 사이에선 나가서 정치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뭐 훼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날 바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그게 또 법원에 누가 될까봐 수리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최단기간에 수리가 됐어요. 그리고 네. 나왔잖아요. 네. 사법부 중립은 판사직을 유지하시면서도 정치 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게 되겠네요. 사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셨겠지만 그분들은 청와대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청와대 사람들을 계속 만났고 국회의원들을 계속 만났고 네. 그러면서 재판 거래까지 했잖아요. 네. 그게 정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진짜 나쁜 네. 짓이죠.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건 어떤 건가요?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법률안, 그다음에 법관의 인사나 사법부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법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 국민들이 참여해서 균형감 있게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법률로, 법원 저주법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심 재판을 강화를 시켜야 돼요. 법정에서 5분 재판, 막 3분 재판, 막 7분 재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걸 AI를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보조 업무는 좀 AI가 하고 판사들이 법정에서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게 해줘야 되고 전문 법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국제상사법원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정책연구원에서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는 사내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대기업은 얼마든지 국제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분쟁을. 근데 그분들은 중재 비용 자체가 10억에 가까우니까 속가가 50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쟁을 다 포기한대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상사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소년통합법원 정말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노동법원도 만들고 싶고 이제 그런 거 꿈이 굉장히 크죠. 듣고 나니까 최근의 유행어가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수진 판사님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부원장이 간단하게 판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드디어 센케가 나타났습니다. 센케? 센케. 그게 뭐예요? 센 캐릭터. 센 언니. 매력이 든든해요. 그러니까 센케가 맞네. 센케. 센케. 우리도 드디어 화력이 끝내주는 사람이 한 명 나왔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든든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는 게 판사님 국정감사 하실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벌써부터 엄청 상상만 해도. 네, 상상만 해도 벌써 사이다를 한 잔 마신 네. 것 같은 후련함이 드네요. 네.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소통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면 좋아요하고 판사님께서 판결 이렇게 그 구독 좋아요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판결이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는 판결. 네. 아, 감사합니다.